자, 오늘 우리 한국사 2회차 수업 테스트 진행했었죠? 우리 친구 거 채점해 주면서 오늘 수업 시작해 봅시다. 아시겠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여러 나라의 성장 단원, 우리 이제 학습지에서는 3강이었었어요. 3강의 내용으로 테스트 먼저 진행한다 그랬었는데, 제일 먼저 어디야?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이 있었어. 진한, 마한, 변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5가지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 제천, 행사별로 구분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플러스 알파로 적었었던 부분은요. 그 부분은 빼기로 했어요. 완전 착하죠? 썼어요? 썼다면은 가산점을 드리겠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 네. 자, 그래서 부여랑 고구려는요, 어떤 나라였었죠? 여기 뒤에 있는 옥저동의 삼한이랑 조금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어? 맞아요. 왕이 있었습니다. 그쵸? 왕이 있었지만, 옥저, 동해, 삼한 같은 경우에는 군장 국가에서 그치고 말았다. 강력한, 특히 옥저랑 동해, 그리고 부여도 마찬가지로 왕의 힘이 강한 중앙 집권체제의 국가로 성장하지는 못했다라는 특징. 하지만, 삼한에 있는 진한, 마한, 변한 중, 이 진한은 뭐가 됐어요? 훗날에? 신라가 되죠. 마한은 훗날에 뭐가 되지? 그렇죠. 백제가 됩니다. 변하는요, 가야, 연맹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신라, 백제, 가야로 이제 왕의 힘이 강한, 특히 신라랑 백제는 왕의 힘이 강한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 이해해 보면서, 부여는요, 사출도 왕과 이제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하는 이 귀족 세력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사출도가 정치를 운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출도 앞에 왕까지 더해지게 되면은 오부족 연맹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여의 경제제, 부여는 넓은 평야지대, 어디 강을 끼고 있었어? 송화강을 끼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부여는 경제가 어땠다 그랬었죠? 농사를 짓고 목축 활동을 했었다. 특히 뭘 키웠어요? 말. 그쵸? 말. 사회는 맞아. 부여에는 순장이라고 하는 무서운 법이 있었는데, 부여가 되게 모순적인 게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 순장이 뭐야? 왕이 죽으면 그 근처에 있는,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매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왕의 힘이 되게 강할 것 같잖아. 그에 반해서 일책 12법이라고 하는 무서운 법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흉년이 들면 그건 누구 탓이라는 거야? 왕 탓이라는 거야. 그래서 왕도 죽인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죽이지는 않았겠지? 그치? 자, 어쨌든 이렇게 순장과 일책 12법이 있었고, 그리고 형사취수제 등이 있었었다. 제천행사, 부여의 제천행사는 영고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만 써도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고구려 같이 한번 볼게요. 고구려도 부여랑 마찬가지로 오부족 연맹체였는데, 계루부, 순노부, 전로부, 관노부, 소노부라고 하는 5부족이 돌아가면서 왕을 하던 시기. 그래서 이 귀족 세력들이 회의를 하는 걸 무슨 회의라고 한다 그랬었죠?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회의라고 한다 그랬죠? 제가 회의가 되겠다. 자, 경제 같이 한번 볼게요. 고구려의 경제는 약탈 경제였어. 그래서 이 약탈을 한 약탈물들을 저장하는 창고들, 부경등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의 사회도 마찬가지로 부여처럼 형사취수제, 이 귀족들의 결혼 풍습들, 관습들이 이렇게 있었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서옥제가 있었다.
서방님이 우리 옥체에 머무신다. 즉 남편이 처가살이를 하는 일정 기간 동안 처가살이를 하는 서옥제라는 제도가 있었고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동맹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써도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자, 옥저랑 동해는요. 정치 제도가 동일해요. 둘 다 지역적으로 어딜 끼고 있었지? 동해바다를 끼고 있었어요. 그쵸? 동해바다를 끼고 있어가지고 경제적인 측면들도 비슷한 면모를 보이게 되는데 일단 옥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없어요?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장국가지롱 군가? 자, 군장국가면 이 군장의 이름을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읍군과 삼로가 이제 군장이 되겠습니다. 군장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경제제로 넘어가서 옥저 같은 경우에는 동해바다를 끼고 있어가지고 소금이나 어물, 해산물이라고 해도 됩니다. 소금과 어물이 풍부했었고 동해 같은 경우에는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가는 귀여운 말, 조랑말처럼 과일나무 아래 하자죠. 아래를 지나가는 말이라든지 짧은 당, 그리고 활궁, 단궁 등이 있었고 그리고 반어피가 풍부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옥저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고구려한테 약탈을 굉장히 심하게 당했는데요. 이런 고구려의 간섭을 당한 것은요. 동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옥저가 정말 심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옥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소금이 풍부하고 어물이 풍부해도요. 아이고 못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집안에 있는 사람의 입을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다? 이른 나이부터 결혼을 시키는 그치 민며느리 제도. 민며느리제가 있었고 자 그리고 또 뭐도 있었어요? 가족 공동묘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저의 제천행사는 재현아 옥저의 제천행사는 이것만 외웠다면 그렇지 없어요. 없어요. 자, 동해는요. 동해는 여러 부족들이 타부족들이 이 영역을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아주 엄격하게 책임을 물게 하는 책화, 책임을 물어 화를 입힌다. 책화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 부족이 함께 살았었다 그랬잖아요. 조계혼, 우리 같은 혈연 제외하고 다른 족과 결혼하는 조계혼이 유행했었다. 자, 제천행사는 옆 나라는 제천행사가 없대요 하면서 무천. 자, 4만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망포중 친구들 수행평가 잘 봤나요? 네, 잘 봤나요? 이거 변환 관련된 수행평가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잘 봤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변환, 가야에 대한 수행평가 문제가 나왔었죠. 사만도 마찬가지로 옥저랑 동해처럼 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마한의 목지국의 지배자가 사만을 지도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스렸었던 군장의 이름 바로 신지읍차가 되겠습니다. 신지읍차. 너무 적막하네요. 얘들아 좀 웃으면서 수업할까? 하하. 죄송합니다. 자, 경제제는요. 사만은 변홍사 그리고 특히 변환 같은 경우에 뭐가 풍부했다? 철이 풍부했었다. 어디에? 변환에. 남쪽은 따뜻하니까 변홍사 짓기 좋았어요. 자, 그리고 사회 제도는요. 재정 불일치 사회. 재정 불일치가 뭐였죠, 선생님? 제사와 정치를 하는 사람이 같다 같지 않다? 아닐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 정치하는 사람은 신지와 읍차야. 제사 지내는 사람은 누구야? 제사장은 천군이야. 천군이고 이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 지역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소도라고 해요. 이해됐죠? 자, 사만 같은 경우에는 제천 행사가 몇 번 있었다? 2번 있었다. 5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계절제 2번 있었다. 한마디로 씨 뿌릴 때, 그리고 거둘 때 이렇게 2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틀린 개수 채점을 해줘가지고 5개 이상 틀릴 시
우리 제 시험 보고 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시고요. 너 채점 한 다음에 틀린 개수 앞에다가 써주세요. 잠깐 영상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테스트 봤으니까 우리 4강으로 같이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4강. 자, 4강. 아야, 따가워라. 갑자기 정전기. 자, 4강 뭐예요? 삼국의 성립과 발전. 삼국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지요? 그 삼국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나라는요, 바로 옥저랑 동해를 병합하면서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했었던 어떤 나라? 고구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뭐 약간 수업 방청 알바라도 써야겠는데? 너무 조용한데? 자, 그래서 고구려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 하면은 딱 기억해줘야 되는 왕. 요때부터가 시작인데, 태조왕을 떠올려주면 돼.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태조왕이 그 나라를 세운 그 태조가 되는 거 맞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 고구려의 왕 이름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진짜 이름, 그 뒤에 플러스 왕이 붙는 경우가 있고, 이름 뒤에 왕이 붙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묻히는 곳 있죠. 장지명 플러스 왕이 되는 경우가 있어. 묻히는 곳, 한마디로 무덤이 있는 지명과 그 뒤에 왕이 붙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징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식 묘호를 떠올리면은 안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조왕,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나라를 건국한 왕은 아니에요. 나라를 건국한 사람 누구였지? 고구려 건국한 사람 누구야? 주몽이죠. 그쵸? 주몽, 고주몽,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동명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를 건국한 초대왕은 태조왕이 아니다. 누가 아니야? 주몽이 아니야. 이런 가지 아주 세세하게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조왕, 그럼 이대왕인가? 아니지. 이대왕도 아니지. 생각해봐. 고구려 어디에서 건국됐어요? 그치, 부여 남쪽에 있는 산악지대 졸본에서 건국이 됐었지. 그리고 나서 이대왕이 되는 유리, 아버지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말씀하신 증표를 찾아왔시우 하면서 막 남하에서 내려왔었던 유리가 있었잖아. 그 유리가 졸본에서 수도를 국내성으로 천도해요. 그리고 나중에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끄는 광개토대왕,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들어봤죠? 이 광개토대왕의 아들이 되는 장수왕이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하게 되면서 고구려에는 총 3번의 이 수도 변천사 과정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도, 도읍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태조왕은 매우 중요한 왕이니까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썼는데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냐면 중앙집권 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해야 돼. 중앙집권 체제의 기틀을 마련했다. 선생님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고등부 수업이랑 중등부 수업이랑 에너지가 되게 다른데 고등부는요. 아시겠죠? 두두두두두두 아시겠죠? 두두두두 이렇게 수업을 해. 근데 중학생 친구들은 선생님이 막 색깔도 막 다채롭게 쓰고 막 계속 질문도 하고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뭐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있지만요. 뭘 하기 위해서냐? 어휘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중앙집권 체제라고 하면은 중앙집권 체제 뭔지 몰라. 그런데 그냥 외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해하고 외우는 게 더 도움이 돼. 고구려는 왕의 힘이 강한 나라, 즉 중앙집권 체제, 왕이 가운데 있잖아. 가운데로 힘이 모이는 거면 당연히 왕의 힘이 세지겠죠. 그렇기 위한 나라를 만들었다. 그 기초를 마련한 왕이 태조왕이다.
라는 거야. 그 전까지는 돌아가면서 왕했어. 우리가 반장을 뽑을 때, 난 힘이 세니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처럼, 엄석대처럼, 난 힘이 세니까 내가 반장할 거야. 이러는 애가 있는 반면에, 그냥 돌아가면서, 오늘은 오늘 1일이니까 1번이 반장, 2번이니까 2번이 반장, 이렇게 하는 거랑, 뭐가 더 반장의 힘이 세겠어? 한 명이 이 권력을 독점하는 체제가 더 힘이 강하겠죠. 그쵸? 여럿이 돌아가면은 당연히 그 힘은 분산될 수밖에 없어. 자, 그럼 중앙집권 체제에 반대되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방 분권 체제입니다. 지방 분권 체제. 자, 이 지방 분권 체제가 되어버리면은요, 왕의 힘은 약해지고요, 주변에 있는 이 귀족 세력들의 힘은 강해진다. 그래서 왕의 힘이 분산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반대로 중앙집권 체제라고 하면 누구의 힘이 세지는 거? 왕의 힘이 세지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 바로 태조왕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태조왕 같이 한번 볼게요. 태조왕은 계루부 죄송해요. 고씨끼리 원래는 계루부, 순노부, 전노부, 관노부, 소노부 돌아가면서 왕을 했다 그랬었죠. 근데 이제는 딱 이 고씨 있잖아. 계루부, 고씨끼리만 왕위를 세습할 수 있도록 체제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집안에서 한 사람이 계속 권력을 차지하면은 당연히 더 강해지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쵸? 자, 그리고 이렇게 왕위를 독점 세습하면은 당연히 힘이 세죠. 근데 바로 내가 죽고 나서 내 아들을 왕을 시켜야겠어.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 형제들도 같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위는 형제끼리 상속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형제 상속. 선생님 때 한국사 되게 어려웠다 그랬잖아. 그래서 왕위를 형제끼리 상속했는지 부자간, 아버지와 아들 간에 상속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씩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한국사가 어렵게 나오진 않지만. 자, 그리고 이 옥저를 복속하고 그리고 어디로 공격을 했었냐? 동해를 끼고 있는 동해까지 같이 공격을 합니다. 동해를 공격했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시기상으로는 우리 1세기에서 2세기 중엽 무렵까지 이렇게 태조왕이 계셨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나라를 아주 그 다음이야. 자, 그 다음은 나라를 높게 살리시는 하늘처럼 높은 왕 구국천왕. 지금 재원이가 고려 배우고 있다 그랬었죠. 그쵸? 자, 고려 배울 때도 구국천왕의 업적이 한 번 더 상기됩니다. 혹시 들어봤어요? 우리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왕이잖아, 얘들아. 그치?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의 업적 중에 하나인데, 태조 왕건은 지방의 귀족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호적 세력들도 포섭했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이 민심까지 포섭을 했었단 말이야.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뭐 재벌가들 있잖아. 돈 되게 많은 재벌들도 포섭하고, 이제 조금 우리 같은 미안합니다. 나 같은 이제 뭐 중상층이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을 이런 국민들의 마음까지도 다 이렇게 섭렵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 그쵸? 어디 한 군데에 편만 서는데 다 포섭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이 세율을 10분의 1로 시원하게 탕감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같이 했었던 게 흑창이거든요. 흑창이라는 것은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그리고 가을에 추수할 때 갚게 하는 제도야. 이거를 춘대춘합이라고 해요. 봄에 대출을 해주고 가을에 납부해라 라고 하는 거야. 우리 4계절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장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기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봄이에요. 겨울일 것 같았지? 아니지롱, 봄이에요. 왜냐면 가을에 추수를 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그래도 먹을 만한 것들이 좀 있었어. 근데 봄에는요,
아직 땅이 녹기도 전에는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봄나물도 없고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무 껍데기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삶아 먹어야 될 정도로 먹을 게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왜 여러분들 가난하다는 표현을 관용적으로 표현할 때 똥꼬 찢어지게 가난하다? 똥꼬라는 표현이 좀 그랬나요? 응꼬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 표현들 하죠. 그게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무 껍데기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먹어서 결국에는 그게 소화가 안 될 거 아니야, 얘들아. 나무 껍데기 단단하잖아. 소화가 안 되니까 이제 항문을 막 찌르면서 결국에는 피를 본다. 그런 식으로도 쓰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지금 힘든 가난한 우리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 봄에는 곡식을 빌려주자.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라고? 구국천왕이라고. 아시겠죠? 그게 바로 와 역시 우리 백성들을 생각해주는 거는 구국천왕뿐이라니까 진짜 대박이다. 진대법 실시. 진대법 실시. 이 진대법은 춘대춘합이라고 해서 봄에 대출을 해주고 빌려주고 가을에 갚아라. 가을에 납부하다, 납기하다, 갚게 하는 제도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국천왕은요, 태조왕이 실시했었던 이 계로부 고씨끼리 왕위를 형제 상속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 왕위를 부자끼리, 아들과 아버지끼리 상속할 수 있게끔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왕이 부자 상속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귀족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오부족 있죠? 그 오부를 개편해요. 원래 귀족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던 이 오부를 행정적 성격을 띠게끔 행정적 오부로 개편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왕의 힘이 강해지려면 반대로 귀족들의 세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해져야 돼요. 그 맥락을 이해를 해주셔야겠죠? 그치, 지호야? 이해됐죠? 완전 짱짱 잘 되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대법을 실시하고 왕위는 부족적 성격을 띠게 된다. 그래서 오부는 행정적 성격을 띠게 된다. 그래서 원래는 부족들이 귀족 같은 느낌이었었다면 이제는 행정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태조왕이랑 구국천왕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학교 선생님들이 크게 언급을 하지 않고 교과서에서도 많이 보기 어려운 부분으로 빠지고 있는데 동천왕이 있어요. 이 다음 동천왕. 동천왕. 아마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지금 써놓은 이 고구려 그 학습지에는 동천왕을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동천왕은 따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기는 3세기경이었습니다. 227년부터 이 동천왕 시기가 오게 되는데, 당시 중국은요,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로 삼국시대였었어. 얘네들 뭐 했어? 전쟁했었지? 그 중에서도 우리랑 대립했었던 나라는요, 바로 위나라였습니다. 조비의 위나라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이 위나라랑 우리가 대립하고 있었는데, 그 위관국엄을 위나라 서안평을 공격하면서 위관국엄이 침입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성이었었던 환도성과 국내성이 함락되었었다. 이거를 선생님이 적어두라고 얘기하는 건 선생님이 조금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동천왕이 서안평을 점령했다. 라는 부분으로 나는 기출을 많이 풀었으니까 기출이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점령이 아니다. 공격했던 거다. 이런 포인트들 짚어주면 더 좋겠죠? 지금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그냥 맥락으로만 적어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시기로 미천왕 되겠습니다. 미천왕이, 물론 이 신분 자체가 미천했던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천왕은 no. 미천왕은요, 그러니까 무덤이 있는 그 지역명이 미천이어가지고 미천왕이 되는 거고, 정말 막, 출신이 미천에서 미천왕, 그냥 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제대로 된 역사는 아닙니다. 자, 미천왕입니다. 미천왕은요, 아까 선생님이 여기 동천왕 적어놓으라고 했지. 여기밖에 없는데 왜 적어놨을까? 미천왕이 서안평을 점령해요.
자, 서안평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고조선 멸망하고 나서 한나라가 우리나라에 뭐 설치했다 그랬었지, 지원아? 맞아. 한나라가 뭘 설치했었어? 9년을 설치했었지. 4구년을 설치했었잖아. 낭랑이라든지 대방이라든지 하는 이 4구년을 설치했다 그랬을 때 그 낭랑과 대방을 축출해내게 됩니다. 축출하다는 것은 주주죽 짜가지고 추출했다는 게 아니라요. 뽑아냈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낭랑군, 대방군을 축출해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4세기경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3세기, 4세기, 세기별로 얘기하고 있어. 자, 그리고 4세기 이후 미천왕 다음에 고국 원왕이 있는데 특히 우리 여학생들이 고국 천왕이랑 원왕을 너무너무 많이 헷갈려 해. 원왕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무슨 느낌인지 알겠나요? 이게 뭐지? 원통해. 원통하다는 느낌. 원통하다는 말이 뭐예요? 한이 맺혀 있다. 슬프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맞아요. 우리 고국 원왕께서는요, 너무너무 속이 타요. 막 마음이 안 좋아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당시, 지금 시기가 몇 세기라 그랬어요? 4세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세기 하면 우리가 슬슬 떠올려줘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거 배경 지식이야. 삼국시대 배우고 있잖아. 삼국시대가 뭐야? 고구려 백제 신라죠. 그 중에서 전성기가 제일 빨리 온 나라 시기별로 보면 4세기 때가 백제, 5세기 때가 고구려, 6세기 때가 신라야. 자, 다시 4세기의 백제가 이 전성기가 제일 빨리 왔. 4세기 백제의 전성기를 이끄는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근초고 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세기경에 이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끈 사람이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광개 이런 날도 있는 거죠. 그쵸? 웃으면서 해피하게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분필이 부러졌다 라고 해서 놀랄 필요 없어. 자, 광개토대왕 국광산 광개토 경평왕 호태왕, 광개토 태왕으로 알고 있는 이 광개토대왕. 자, 6세기는 신라, 바로 진짜 나라를 흥하게 하는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시기가 몇 세기라 그랬어? 4세기라 그랬어. 그럼 누가 전성기를 누비고 있을 때야? 근초고 왕이 누비고 있을 때야. 근초고 왕이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다들 눈이 조금씩 커졌는데, 네,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그때 이제 가장 원통함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고국 원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는 사실 저기 백제에서만 침입한 게 아니라 저기 전현이라 그래가지고 성미족의 나라에서도 침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시 이제 뭐 수도였었던 환도성까지 함락이 되었었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자, 백제의 근초고 왕이 침입을 해서 고국 원왕이 평양성에서 전사합니다. 원통하다. 원통해 하면서 전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고구려는 지금 누구한테 지금 공격을 당했어? 백제한테 공격을 당했어.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조금 이따 너네 복수할 거야. 5세기에 복수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평양성에서 전사를 하고. 자, 그 다음은요. 바로 소수림왕입니다. 소수림왕 누구로 알고 있어요? 소수림왕 중요하니까 색깔 좀 바꿀게요. 소수림왕. 네, 소수림왕은요. 전성기를 이끄는 왕이 누구라 그랬지? 고구려에서 광개토대왕이라 그랬었죠. 광개토대왕이 전성기를 이끌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다진 게 누구다? 소수림 왕이 되겠다라는 이야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수림 왕의 업적은요. 일단 중국 전진과 수교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중국 전진으로부터 무엇을 가지고 오냐? 불교라는 것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때 아이들이 많이 착각하거든. 선생님, 그럼 불교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종교인가요? 그럴 리가 있나요? 아니죠. 그죠? 인도죠. 인도에서 만들어진 창시된 이 고다마 시타르타가 창시한 불교라는 종교가 동북아시아로 대승불교가 전파가 되면서 중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국 전진과 순교하면서 불교를 수용했다. 불교를 수용하게 되었다. 요게 정말 중요해. 중앙집권체제의 국가로 가는 지름길은요, 같은 종교를 믿는 거야. 종교로 이 백성들을 대동단결 하나로 합쳐놓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불교를 이제 공인하게 되는 것이고, 태학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귀족의 자제들을 공부시키는 학교였었어. 그래서 태학이라고 하는 학교도 설립을 하고, 그리고 법치국가의 기반이 되는 율령을 반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치국가의 기반이 되는 율령을 반포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고구려 잠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세기경에 들어가지고 누가 나올 거냐면요. 바로 광개토대왕이 나올 것이에요. 광개토대왕,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그리고 그의 아들 누구라 그랬었죠? 그의 아들 장수왕까지. 선생님이 카메라 옆으로 살짝 이동해가지고요. 설명 이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옆으로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고구려의 전성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4강 뒤에 있는 문제 맞추고 잠깐 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광개토대왕입니다. 자, 광개토대왕은요, 우리 고구려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를 보여준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개토대왕은 고구려가 그 어떠한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강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겠다. 그래서 중국식 연호가 아닌 우리 고구려만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이거입니다. 독자적인 연호요? 근데 연호가 뭐예요? 해를 셀 때 쓰는 이름이란 말이야. 근데 원래 이건 우리가 중국식 연호를 썼는데 이제 우리만의 독자적 연호를 쓴다. 그게 바로 영락,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써서 이 광개토대왕이 영락대왕이라고도 불렸다고 하죠. 영락대왕이라고도 불렸었다. 그래서 우리 역사상 최초의 연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구려가 얼마나 독자적이고 강한 나라인지를 이 연호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죠. 최초의 연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개토대왕 같이 보면은 영토를 크게 넓혔었잖아. 그치? 전성기의 기준이라는 게 뭐야, 얘들아? 전성기의 기준? 영토를 얼마나 넓혔냐가 이제 전성기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제 요동지방에 있었던 후연, 요동뿐만 아니라 이제 만주 일대 숙신이나 아니면은 이제 비려와 숙신까지 정벌을 해서 정복을 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백제까지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 공격을 받았었던 백제의 왕은요. 계로왕이 아니라 아신왕이었었거든요. 이렇게 공격을 했었고 광개토대왕 하면은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고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학습지에서 이 부분은 매우 굵게 표현을 합니다. 당시 신라는 저기 이제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잖아. 그래가지고 여기 변환이 뭐가 됐다 그랬어? 변환이 가야가 됐다 그랬죠. 가야와 일본의 침입을 여러 번 당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신라가 가야도 싫고 왜도 싫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더 이상 침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까? 근데 왜랑 백제랑 친해. 엄청 친해.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친구한테 이제 왜랑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기 웃긴 거야. 봐봐 재원아 생각을 해봐. 재원이가 지성이랑 친한데 갑자기 이제 지원이가 와가지고 야 나 망포중이랑 싸웠어.
망포중 한번 뒤집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 망포중에 지성이랑 친한데?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다른 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해볼까? 그게 어떤 나라였던 거야? 고구렸던 거죠. 그래서 이 광개토 대왕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신라의 당시 왕은 뇌물마립간. 이 마립간은요, 왕이라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뇌물마립간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신라 뇌문왕을 지원하여 왜구를 격퇴하게 됐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역사의 한 흐름을 바꾸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때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가야가 크게 힘이 쇠퇴하게 돼가지고 당시 이 전기 가야연맹을 이끌던 무슨 가야? 금간가야의 힘이 크게 쇠퇴하게 돼요. 왜구를 격퇴하게 되면서 금간가야가 쇠퇴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전기 가야연맹은 해체하고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후기 가야연맹이 시작되게 됩니다. 또한 선생님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신라의 뇌물마립간이 지난번에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제가 고구려의 노객이 되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그런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두 가지로 알 수 있어. 첫 번째는요. 바로 광개토 대왕 릉비. 광개토 대왕 릉비. 누가 세웠을까를 생각해보면 릉이라는 게 무엇이야? 무덤에 있는 비석을 뜻하는 거야. 광개토 대왕이 직접 세울 수는 없어. 돌아가신 다음에 세운 거겠죠. 그쵸? 그래서 아마 장수왕이거나 장수왕의 아들 문자왕의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개토 대왕 릉비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가 동쪽의 오랑캐, 바로 동이를 구제했다, 구원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왜 신라를 동쪽의 오랑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고구려 외에는 다 오랑캐라고 생각을 하는 독자적인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릇입니다. 후!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아님 말고요. 자, 호명 그릇. 자, 호명 그릇이 그에 대한 근거가 되는데요. 당시 신라에 있는 호총에서 이렇게 출토된 그릇이에요. 그릇을 보면은요.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 광개토 대왕의 광개토 대왕의 장례식 있잖아요. 광개토 대왕이 세상을 떠난 이 일주기를 기념하며 만든 그릇이 신라에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만큼이나 이 고구려의 영향력이 신라에까지 미쳤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동부여도 정벌을 했었고요. 평양에 9개의 사찰을 건설하는 등의 업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장수왕인데, 선생님이 여러분들 중학생이니까 별표 좋아하잖아. 별표로 표시를 해주면, 광개토 대왕은 별표가 4개야. 별이 4개. 감히 이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막, 이 인물이 중요하고, 이 인물이 안 중요하고, 이런 거 너무, 조금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 건 장수왕입니다. 별이 몇 개? 5개. 네, 별이 5개입니다. 자, 보면은 장수왕 같은 경우에는 광개토 대왕이 북쪽으로, 이 한반도의 북쪽으로 영토를 넓게 확장을 했다면 우리 장수왕께서는요, 남쪽으로 영토를 크게 확장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남쪽으로. 자, 그래서 장수왕이 어떻게 영토를 크게 넓히고 그리고 중국에게도 인정받게 되는 나라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당시 중국은 위진남북조 시기예요. 남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대다수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한족들이었단 말이야. 원래 중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이 동진, 원래는 서진이었었던, 사마현미 서진이었었던 이 서진의 남조 세력들, 그리고 이 서진을 침입했었던 5쪽의 오랑캐, 선비족, 말갈족, 저족, 갈족, 강족 등 이 소수의 북방민족들이 있어요. 북방민족들이 세운 나라가 북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나라도 지금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랑 똑같은 한민족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 중국 사람들이 갑자기 남하에서 원래 우리 한반도 전체가 우리나라 땅이었는데 갑자기 북쪽을 차지해버렸어. 중국 사람들이.
혹은 뭐 다른 소수민족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여러분들 북쪽이랑 그러면 사이가 좋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세운 북한이라는 나라랑 사이가 좋을까? 당연히 안 좋지. 지금 우리 한민족끼리 세운 남한 북한끼리도 사이가 안 좋은데 심지어 다른 민족이 세운 나라랑은 사이가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맞아요. 남조랑 북조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 아까 선생님이 학생들을 예시로 들었는데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지. 이 지호가 정말 너무 사이가 안 좋은, 예를 들어 뭐 승호라는 친구가 있어. 지호가 승호랑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승호를 공격하고 싶은데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냥 사이가 서로 안 좋은 상태로 있어. 근데 지호가 재원이라는 친구를 사귄 거야. 재원이라는 친구를 사귀었는데 재원이가 승호랑 잘 지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야, 승호랑 친하게 지내지 마. 이렇게 승우랑 친하게 지내지 마요. 이렇게 이야기 하겠지, 그치? 나랑도 친하게 지내고 얘랑도 친하게 지내면 그거 되게 별로일걸? 그치? 나랑 사이 안 좋은 애랑 내 친구가 친하게 지내면 그거 별로잖아, 그치? 그런데 남조랑 북조랑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불구하고 이 장수왕은요, 남북조 모두와 동시다면적인 외교를 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거든. 이게 대단한 거라고. 그냥 중국이랑 외교를 했다라고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남조랑 북조랑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우와, 장수왕께서는 이렇게 동시다면적으로 외교를 했다니 대단하구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수왕이 업적하면은 여기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수도를 어디로 천도합니까? 평양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를 평양성으로 천도를 하게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한 업적이 되겠습니다. 자, 수도를 봐봐.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너무 뚱뚱하게 그렸다. 자, 이렇게 한반도가 있습니다. 한반도가 있는데 한반도에서 지금 원래 국내성으로 우리가 여기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했는데 그 상태에서 어디까지 내려온 거예요? 평양으로까지 내려온 거야. 더 남쪽으로 내려왔지. 이게 고구려가 무엇을 하겠다? 우리가 이미 만주일 때는 다 고구려가 장악을 했으니 수도를 이제 어디로 넓히겠다? 남쪽으로 넓히겠다 라고 하는 남진정책, 남쪽으로 전진한다 라고 하는 남진정책 을 실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남진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였다. 자, 그래서 남진정책을 실시하면 어디가 겁을 먹게 될까요? 자, 여기 누가 있겠어요? 신라. 여기 누가 있어요? 백제. 얘네들이 겁먹는 거야. 아니, 고구려 그만 내려와요. 왜 이러세요? 자, 그러니까 백제랑 신라가 서로 연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백제의 제자와 신라의 나자를 따가지고 나제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신라 하면 나제동맹이겠죠. 너는 두음법칙도 안 배웠니? 더국어 논술학원을 다녀야겠구나. 하하하. 자, 두음법칙이란 이 한자어의 초성 자리에 리을과 니은이 오는 것을 피하는 현상이 바로 두음법칙이 되겠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나제동맹을 체결하죠. 나제동맹을 체결하게 된다. 그래서 장수왕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막아지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평양으로 천도하고 남진 정책을 실시하면서 백제를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의 수도였었던 한성을 함락하게 되는 것이죠. 백제의 한성을 함락하게 된다. 근데 이거 엄청나요. 왜? 우리 되게 원통했었던 왕 있었잖아. 4세기에 원통했었던 왕. 누구야? 바로 고국원왕이어서 원통해. 이 고국원왕은 4세기에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백제왕 근초고왕에 의해서 평양성에서 전사했었잖아요. 그쵸? 이 복수를 언제 성공한 거야? 우리가 장수왕 때 성공을 한 거야. 그래서 당시 백제의 왕이었었던 계로왕이 아차산에서 전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장수왕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었던 계로왕 결국에는 이 아차산에서 전사를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하게 돼요? 장수왕이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강 전 지역 및 저기 남쪽까지, 남양면까지를 연결하는 영토를 확보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강 유역을 확보하게 된다. 우리 백제가 한강 유역 일대에 자리 잡았었던 나라였던 거 기억나죠? 그 백제의 한강을 빼앗아 오게 된 것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은 좋습니다. 자, 그래서 나라의 영토를 넓힌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근거로 인증샷 남겨야 될 거 아니야. 이 당시에 뭐 카메라도 없는데 인증샷 어떻게 남겨요? 충주 혹은 충원이라고 합니다. 충주 고구려비를 통해 가지고 이 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한강 일대의 영토를 넓힌 것을 이제 근거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한강을 차지했다라는 근거를 남겨놓게 되는 것이죠. 한강 유역, 남한강을 차지했다라는 거. 장수왕의 아들은요, 문자왕이었는데요. 문자왕까지는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 프리미엄 역사 특강을 듣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문자왕 때는요, 부여까지를 복속합니다. 부여까지를 복속하게 되면서 가장 영토가 넓었던 시기를 따지라 그러면 문자왕이에요. 고구려의 영토가 가장 넓었던 시기를 따지라 그러면 문자왕 때, 이때 고구려 최대 영토를 확보하게 된다. 고구려 최대 영토를 확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우리 요 4강에 있는 문제 뒷장으로 넘겨가지고 한번 풀어보고 답을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을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은 옥저를 정복하였다? 맞습니까? 옥저를 정복하였다? 옥저를 정복한 거 누구라 그랬었죠? 옥저 복속? 바로 고구려의 태조왕이 되겠습니다. 태조라 그래서 나라를 건국한 왕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2번, 자치적이고 부족적 성격을 띠고 있었던 오부를 행정적 구역으로 개편했다. 누가 했어요? 구국천왕이 했죠.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5. 3번, 4세기 미천왕 때 중국의 군현 세력 한군현을 밀어냈다. 한군현, 낭랑이랑 대방군이 뭐야? 한군현이었잖아. 얘네들이 한나라에서 설치한 4개의 군현, 4군현 중 낭랑과 대방을 축출했다. 밀어내게 됐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중국 전현의 침입을 받기도 했었다. 맞아요. 전현의 침입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 이후에는 이제 좀 우호적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번, 구국 천왕은 백제의 극초왕에 의해서 전사했다. X. 구국 천왕이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